제일 전파사와 네, 제일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정보,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제일 전파사 시작하겠습니다. 나 시즌 2 시작입니다. 작년 8월 30일 뉴라이트 이른바 웨라이트 주제로 시작한 제일 전파사가 계엄과 탄핵 대선의 재장정을 거치면서 시즌 1을 마무리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즌 2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스튜디오를 빛내고 있습니다. 소개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 대표를 지내시고 지금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오성규 정치평론가, 그리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경영학과 강나경 외래 교수님 인사 드리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따릉이 아빠라고도 불리는데요. 제가 이제 따릉이 도입의 역할을 좀 해서 첫 인사 올립니다. 오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데 많이 떨립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그 실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코너 이름을 오성규의 정치 타파라고 이렇게 코너명을 정했습니다. 정치 타파는 정치를 없애버리자 이게 아니라 캐캐먹은 정치 관행과 정치의 후진적인 그런 문화를 이제 잘 벗겨내고 개혁의 길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런 코너명인데, 그래서 이 정치 영역을 타파에서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개혁적으로 우리가 새로 한번 고쳐 써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주제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제일 먼저 좀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나경 교수님께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여성중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앞에 또 여성 리더십 센터 부소장도 일하시고, 그 당에서 활동 꽤 하셨지 않습니까? 당 활동을 하긴 했지만 오래 하신 분들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그 강나경 교수님은 강나경 사건 인사이트라는 코너명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정의 실현 주제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냉철한 분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엔터경영학, 엔터경영학, 그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흥미진진한 현주소도 같이 짚어주실 테고요. 그렇죠. 엔터경영학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엔터 산업의 주력인 일꾼들을 같이 공부하고 실습하고 해서 기획사들, 방송사 아니면은 대기업의 홍보 기획 관련돼 있어서 이제 꿈꾸는 친구들을 같이 공부하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전파사 시즌 2 첫 번째 순서 오성규의 정치 타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빼고는 못하는 게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다 잘합니다. 다 잘합니다. 유독 정치만 이게 왜 이러나 하고들 뉴스를 보면 참 희한한 그런 막장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자, 이 국회의원들이 되게 중요한 분들인데, 정치 개혁과 국회의원들의 출신 성분, 그리고 이분들의 성향과 앞으로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어떻게 첫 번째로 지금 갖고 오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도 허덕허덕되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의 생각과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의 생각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이고 또 국민은 불안해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또 정치 개혁까지 들고 나와서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 개혁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 자체가 무능하고 독성과 아집에 빠져 있는 탓에 선출되지 못한 검찰 권력이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정치가 아기다툼하는 속에서 정당들이 검찰한테 막 판단해달라는 권한을 막 넘기고죠. 검찰이 그러니까 내가 판관이 될 거야. 내가 수사하고 기소를 다 해서 다 정치를 싹쓸이 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지금 안하무인의 권력을 쥔 게 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근본적으로 정치가 잘못한 거죠. 최근에 예를 들면 나빠루께서
초선 가만히 있어. 네. 떠들지 마. 이런 앉아있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뼈속 깊은 권위의식이거든요. 네. 나만이 정치를 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 그냥 꼼짝하지 마. 네. 배제죠, 배제. 그러니까 300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배제하는 거예요. 심지어 300명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다 배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정치의 한계가 배제의 정치입니다. 그 300명 안에 포함돼 있어도 초선이면 초선이니까 조용히 무시당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정치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네. 혐오를 해야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이 더 높게 생기는 거니까. 이게 배제와 혐오의 뭐랄까요 시스템 자체가 현재 정치가 구축해 놓은 안 좋은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 네. 개혁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 근본적 원인이 제가 이제 몇 가지 준비한 부분 속에서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걸 한번 바꿔보자라고 네.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제가 이제 두 분께 네. 과연 정치는 뭐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치. 언뜻 뭐 떠오르는 게 뭐 정치는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잘 살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일 뭐 이런 부분이 정치지 않을까. 맞나 모르겠네요. 의미 부여하는 거는 다 다른 뭐 각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국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사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일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뭐 두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요. 교과서를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는 정치가 이렇게 설명돼 디파인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가의 자원을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돼 있다고 어려워요.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뭐 별 관심 없고 네. 그런 교과서적 이야기는 네. 관심이 없고 저는 제 소신은 정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죠. 물론 지금 국회의장께서 그 소신을 일찌감치 이야기하신 바가 있는데 네. 제가 제 정치 개혁이 필요한 두 번째 이겁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특히나 우리나라 인구의 한 16% 정도 차지하는 성인 자영업자들인데요. 이런 분들이나 셀러리맨들이나 일상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네. 정치가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이런 답답함을 주는 거거든요. 네. 답답함의 이유도 앞에 제가 정치 개혁의 정치 진영 자체가 혐오와 배제 네, 논리로 혐오하시- 그렇죠.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정치. 이야기한 거고 두 번째 이유도 답답함의 이유도 네. 국민과 정치가 닮아 있지 못해요. 구성 자체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우리 조그만 마을이라면 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열대 우림 같은 경우가 우리 뒷산의 동네에 이런 정도가 있을 거고 이것을 훼손하면 큰일 나고 예를 들면 이런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구성 전체가 국회 300명과 비슷한 동형이라면 이런 가정으로부터 이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 개혁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또 있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정치 개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질문을 자꾸 주시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데 긴장하기 전에 잠깐만 재밌는 이야기가 올라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정치 개혁 이야기하니까 우리 저기 들어오신 그 세영방님이 낫바로 고인물부터 걸러내자. 고인물은 반드시 썩어 있다. 정치 개혁 고인물부터 걸러내자. 걸러내려 그러면 이게 오늘 핵심 주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네. 잘 걸러내기. 정치개혁, 선거법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주로 정치 개혁하면 사람들은 선거법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네. 선거법. 일단 다양성을 빼놓을 수 없죠. 가장 중요하게 네. 뭐 다양한 사람들 연령대, 그렇습니다. 직업군 네, 네. 이런 것에 대한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뭐 법안이든 뭐든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통상 이게 이제 국회에서 다루는 정치 개혁은 정치 관계법을 어떻게 개편할 거냐 이 논의 중심으로 끌고 가거든요. 정치관계법. 정치 그렇죠. 관계법이 이제 공직선거법, 네. 정당법, 정치자금법 이 세 가지 이제 법안을 요러저리 이제 고치는 게 이제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이 제도 부분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비제도 부분이 있습니다. 비제도 부분은 정당 내에 네. 스스로의 질서를 만드는 당헌 당규라 그러죠. 여기에 규정한 부분들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당헌 당규가 사실상 정치인을 뽑게끔 하는 그런 기준이지 기본 않습니까? 기준이죠.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고요. 그러니까요. 당직자 선출하고요.
당의 운영 시스템도 결정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당헌 당규에 담고 있죠. 네. 근데 여기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수의 당원들이 함께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한 150만 명 이상 되니까 이분들의 의견들 어쨌든지 이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 질서여야 되니까. 아 근데 역대 그렇게 해왔냐?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주적 질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당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렴해내는 장치일 테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강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 코너를 첫 번째 들고 온 취지라고 네, 보시면 네. 잘하셨습니다. 앞에서 그 다시 가져오자면 사회적 학자가 네.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무기여야 되는데 네. 그것을 정당을 통해서 발현하는 것이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그 정당의 당원으로서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제대로 누릴 때 정치도 바로 설 수 있다. 예, 오늘 거의 정치학 강인데요.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개념이 한다는 딱딱 것이죠. 쏙쏙 들어옵니다. 개념이. 하나 더 질문 네, 거의 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아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민주당의 방식과 공화당의 네. 방식이 달라요. 네. 그런가요? 혹시 오픈 프라이머리 들어보셨죠? 네.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코커스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콕슨. 코커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네. 대통령 후보를 뽑는 방식은 오픈 프라이머리. 네. 당원들이 뽑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미국 뭐 일반 다- 국민들이 오픈. 다 네, 뽑아요. 다 뽑는 거죠. 아, 근데 미국의 공화당은 당원들이 뽑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영어로 코커스거든요. 네. 예. 나름의 자기 철학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는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공직 후보자 대통령을 뽑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후보는 지난 대통령 후보 때도 선거인단을 모집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렇죠. 일반 참여 경선이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만큼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민주적 정당 질서가 상당히 제도적 순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그 부족한 부분이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딱 짚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국회의원 300명의 구성 비율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구성 비율 한번 표를 볼까요? 제가 한번 한글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구성 비율이 네. 참 재밌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이제 22대 작년에 네. 당선된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카운트를 다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명이 고리돼서 298명이거든요. 네. 298명의 현직 국회의원 중에 출신 직업이 뭐냐? 라는 놀랍습니다. 부분을 한번 봤더니만 네. 정치인 출신,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회 진출을 시작부터 정치 쪽에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 81명. 그리고 엄청 많네요. 예, 아니,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정당에 취업한 사람들도 정치인이라고 당직자일 수도 있고요. 네. 대부분이 국회 보좌진을 네, 했거나 보좌진. 아니면 애초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을 했던 사람. 시골. 예, 이 예. 구성들이 대부분 이제 정치인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조인, 판사, 검사, 변호사 네. 이게 60명이나 됩니다. 여기도 엄청 예. 많네요. 많다. 그 다음이 관료. 예, 관료가 상당히 많죠. 45명. 보통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쭉 일해 오신 장관, 분들. 차관. 그렇죠, 그렇죠. 이러시면 여기 이제 되죠. 물론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네. 다 이제 관료들이니까. 그럼 그다음 이제 언론인, 언론이 또 전문가, 왜 이리 뭐 많나. 교수 등등 학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단체, 사회운동을 했던 분. 네. 의외로 또 기업인들이 많더라고요. 야, 근데 충격적인 게 소상공인 이렇게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얼추 그 이야기 좀 밑에 이 예, 한 명밖에 밑에 없다는 게 이게 참. 네. 제가 이제 재미나게 본 부분은 셀러리맨 출신이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어, 어떤 분이지? 우리나라의 셀러리맨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장 그렇죠. 생활자가 네, 셀러리맨이라고 네. 한다면, 근데 그 분들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만, 권칠승 두 의원께서 셀러리맨 출신이에요. 네, 국힘의 박충권 의원이라고 있던데요. 네, 저는 네.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긴 합니다만은 이 세 명이 셀러리맨 출신이에요. 박충건 의원은 탈북해서 그 대기업에 근무했던 그렇죠, 현대제철인가 그 현대, 이번에 비례대표로 이제 네. 들어왔던 분이죠. 현대 연구소 쪽에 네. 직장인으로 근무를 네, 하다가 네. 국회의원이 된 그렇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을 제가 이제 굳이 이야기한 건 하나만 이제 비교하자는 겁니다.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특히나 자영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콕 집어서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한 600만 정도 됩니다. 600만. 유권자가 한 4,400만 정도 되니까 비중으로 보면 한 14% 정도. 네. 14%면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돼야 되느냐 하면 42명이 있어야 됩니다. 야, 진짜 이게 비율상은 그렇죠. 비율상으로. 네, 근데 비율상으로. 한 명 딱 있어요. 한 명. 그니까요. 네. 오세희 의원. 의원. 아, 한 명 있어요. 민주당의 예, 오세희 예, 그 딱 비례 한 비례 비례대표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법조인은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인구 중에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대부분이 네, 네. 이제 변호사예요. 판검사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비율을 하면 법조인은 한 명? 2명이 돼야 됩니다. 2명 정도? 그러니까 1.8명 정도 되니까 그냥 2명. 네네. 2명이라 보면 검사만 꼭 찍어서 이야기하죠. 검사는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오늘 검사는 이제 안 되죠. 저 카피 제목이 빵명인 네. 판검사는 빵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이 비율대로 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법조인이 60명이나 됩니다. 60명. 너무 많네요. 야, 너무 많다. 그죠? 대표성이 너무 거의 크네요. 한 4,500배 대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법조인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계속 고소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네. 문제라기보다는 법이라는 부분은 형식을 갖추고 사후에 판단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미래를 걱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석열 내란 주동자께서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해서 이래저래 이제 뭐 못된 짓 하다가 네. 지금 저 홀로 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홀로 잡혀 있죠. 예.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는 몰라. 폭탄주 붙고 네. 예, 그냥 일상을 즐기는 그 일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 법조인들이 죄송합니다만은 많죠. 예. 그렇죠. 네, 그분들이 다른 업종, 예를 들면 셀러리맨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산업을 진짜 일상을 일고 나가는 분들을 대표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잘하면 좋죠. 그렇죠. 문제. 과연 잘하고 있냐? 우리 국민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실제로도 그러하고요. 이게 도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과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뭐 불균형이 너무 심각해 보입니다. 이거 좀 바로 잡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당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제 공천의 문제잖아요. 네. 공직 과정의 후보자를 문제죠. 선출하는 네. 과정에서 정당이 얼마나 제대로 이거는 법에 선거법에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당이 알아서 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비제도적 부분의 정당 개혁 문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 안에서는 이런 그 노력이라든가 분명히 뭐 있기는 있었을 텐데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문성과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는 부분이 비례대표 제도인데 네. 지금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거의 인기 투표 수준이에요. 맞아요. 내가 인기 많은 사람 그냥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저 직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대표해서 누군가를 뽑아 올려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거의 행위화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 법조인, 관료인, 언론인, 전문가가 정치를 끌어나가는 시대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이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생활 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 그래야 정치가 직접 민주주의의 꽃을 확 피우면서 제대로 된 민의와 대한민국 국민과 닮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당의 이런 정책들을 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당의 이 당원들이 그 목소리를 좀 한데 이렇게 모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누가 좀 깃발을 들고 이걸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 때는 못했지만 네. 다음 이제 내년에 당대표 선거 또 있잖아요. 민주당에. 네네. 그렇죠. 그때 이런 직업의 비례성이나 세대의 비례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나서주죠. 지금 당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대표는 그런 이야기까지 못했죠. 어. 이 우리 당직 등등의 당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네. 대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다 포함해서 무조건 1인 1표다. 라는 정도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거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개혁이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해야 되는 거고. 그건 예를 당연히 들면 예. 아테네 시대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한 표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건 너무 낮은 수준의 이야기고 이 실체적인 진실은 이 부분을 터치하는 사람이 저는 진정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당원들이 견제하고 응원하고 하는 과정을 빌드업해서 내년 당대표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이게 것 오늘 같아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권리 당원이 1인 1표 해가지고 역할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기 투표가 되는 게 이게 비슷하게 가는 양상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사람이 당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지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 대표성도 좌우지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걱정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장치가 없이 네. 그냥 무조건 투표하자 이런 거는 그것도 그 직접 민주주의 과잉이죠. 네네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세대 비례와 직업 비례를 높이려면 당은 당규 속에 우리 인구 구성비율을 똑같이 우리 국민 생김새하고 똑같은 국회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수준 절반까지는 보장하는 그 공직 후보자 선출의 내규 당은 당규에 그런 부분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 그 속에서 투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죠. 자, 요걸 조금 더 이렇게 그 집중해서 보자면 우리 그 법조인들이 정치 안에서 그 활약하고 있는 그 비중이 너무 많아요, 네. 그죠? 제가 이 네. 장표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2022년에 KBS가 정치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네네. 분석한 데이터인데 참 너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21대 국회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전 국회, 네. 이전 국회를 기준으로 볼 때 유권자 대비 검사의 경우에는 네. 545배 많은 비례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너무 그러니까 국회에 더 많이 뽑혔다는 거죠. 네네. 사실은 거의 뽑히지 않아야 되는데 인구 비율로 보면 그리고 판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약 500배. 네. 기자 100배. 교수 100배. 네. 그러면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일으켜내는 이런 분들의 힘은 도대체 누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소상공인 딱 한 오세희 명 의원 보고 혼자서 네. 대변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하잖아요. 네. 못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영역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그렇죠, 있는 미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지금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분들이 지금 그것도 좀 체육계가 많아요. 맞아요. 체육계가 거의 많은데 체육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네. 부분을 볼 때 우리의 국회의원들의 직업의 비례성이 너무 왜곡돼 있다. 네. 한시 앞비 바꿔야 된다. 바꾸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주창하는 당내의 당내. 대표를 우리 당원들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그걸 통해서 당헌 당규 비제도적 부분의 개혁을 통해서 하자. 이게 오늘 제 주장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직업과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음에 듭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연령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세대 네. 간의 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선거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연령별 구성을 놓고 보자면 개혁 대상이 되죠. 뭐 선거 때만 되면 젊은 정치인이 어디 없냐, 젊은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하자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한다고 뭐 슈스케 방식으로 뭐 후보를 네. 뽑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한때는 뭐 붐처럼 일어났어요. 네. 일종의 경쟁 방식으로.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해봐야 15명 뭐 14명 이런 수준이 됐던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실제 데이터가 어떤지 한번 네.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팩트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22대 국회의원의 연령별 구성 현황을 표를 한번 보시면 네. 30대 이하가 14명입니다 지금 4.7%. 그리고 40대가 29명 9.7%. 50대 60대 각각 48.7, 34.7. 압도적이네요. 5, 60대가. 5, 60대 비율이 83.4%.
근데 그러면 우리 유권자 비율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유권자 비율. 자, 이거는 이제 표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제가 뭐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권자가 전체 4,400만 명입니다. 이 중에 20대 19세를 포함해 가지고 16%. 네. 그리고 30대 15%. 40대가 18%. 이게 지난 총선, 작년 총선 유권자 기준입니다. 네. 50대가 20%, 60대 17, 70대 이상이 14%입니다. 최초로 5, 6, 70대의 인구가 20, 30, 40대 인구보다 적은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많은 선거였습니다. 많은 많은 선거죠. 선거. 네. 죄송합니다. 많은 네, 선거였습니다. 네, 많은. 이게 고령화에 됐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고령화 앞으로는 더 계속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 그러겠죠. 되는 거죠. 5, 6, 70대의 유권자는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네,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유권자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유권자 수는 늘어나요. 이게 고령화의 이야기죠. 네. 좌우지간 지금 대체로 그러면 이 구성만 보더라도 20, 30, 40대 인구가 49%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 기준만 보더라도 150명은 20, 30, 40대가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 30, 40대를 다 합하면 몇 명이죠? 43명. 43명이 되네요. 네. 네. 과부족이 79명입니다. 79명을 5, 60대가 대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대의. 이거 참 그러니까 갭이 큽니다. 20, 30, 40대의 정서와 그들의 필요와 요구와 그들의 처해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무엇을 어떤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 6, 70대가 내가 다 니네들 해줄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준석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좀 기현상 중에 그 개혁신당에 대한 선호도가 좀 이 희한하게 높죠? 많다. 네. 그게 또 특히 20대 남성들 네, 그렇죠. 그 30대 한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하는 짓을 보면 야, 저건 무슨 뭐 개켜먹은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선호도가 나올까? 되게 뭐 좀 의아했거든요. 이게 그 소외됐다라고 하는 소외됐던 그런 부분이. 마음이 네. 20대 남성들이 기대하게 네. 되는 것도 이준석이 어쨌든 이게 그 갈라치기 형식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실제로 저희 아이 20대인데 같이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대학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20대 남자들은 훨씬 이준석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가 네. 이걸 대의를 못하다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빛을 볼 뿐이지 네. 그렇죠. 이준석이 잘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 지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음. 우리 대표적인 그 양당이라고 볼 때 물론 한 정당은 지금 내란 정당으로 해산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당들이 이 세대 비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네. 대의제로 가다 보니까 그들의 직접 정치를 옹호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대 비례 공천제를 도입하자. 세대 비례 공천제. 네. 실제 외국에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없죠. 없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아, 오롯이 네. 제가 주장하는 만일에 이게 된다면 그 이제 오성규표 평론가님의 정치개혁 그렇죠. 아젠다가 되는 겁니다. 정치 타파에서 최초로 이제 그런 주장하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롯이 저 인구 비율로 그대로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최소한의 미니멈의 숫자를 제시하고 그 이상은 민주정당에서 보장하도록 장치화하자. 네. 제도가 아니라 당내 아까 말씀 비제도 당내의 제도화라는 부분으로 끌어나가 보자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네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30대 이하가 14명이라면 저기 또 민주당이 상당히 그러니까 절반이라보다 7명씩 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게 한 37명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40명 정도를 세대 비례로 선출하자. 그러니까 50대 60대가 그만큼 덜 뽑혀야 되는 거죠. 야, 이걸 누가 반대를 또 하겠네요. 분명히 반대하겠네요. 저는
그 충분한 민주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저는 토론하면 할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당원들이 바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자신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이 강화시킬 논리와 현실과 이런 부분이 차고 넘친다. 아, 예. 반대할 논리는 이야기하다 보면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네. 20대가 예를 들면 아직 뭐 덜성수에 떠있다 이야기하면 바로 한 칸에 날아갈 것이고. 좀 약간 흥분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진짜 될 거. 이거는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될 것 같으시죠? 네. 네. 되도록 만들어야 겁니다. 네. 그런 의제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민주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나를 누가 대변한다라는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나의 인생 내가 책임지고 가는 그게 원형적 사고잖아요. 정원영의 그 나는 반딧불 그 노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기 우리 이야기하는 도중에 서팔임님께서 그 내란의 힘당 해산하라. 저희 그리고 이직 존비들 수거 깜빵. 네, 또 박철님이 세대 비례 공천제와 혁신이다라고 응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힘 받아서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칸막이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정치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양적으로 보장을 한다면 그 양을 질로 채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질로. 네.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키워내야 될 텐데. 아무나 뽑으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이준석규의 뭐 젊은 정치인이 오면 또 악마가 되는 거 아니냐? 이상한 뭐 정치인을 또 양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힘 쪽에서는 이준석 캐릭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키워낸 스타 정치인이다라고 이렇게 한때는 그렇게 또 내세웠지 않습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젊은 정치인이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민주적 소양을 갖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내가 정치 역량을 통해서 발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 내에서 이 잘 싹을 틔워야 됩니다. 젊은 정치인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나게 좀 설명을 하려고 스페인 라리가 네, 프로축구 리그 아시죠? 네. 양대 축이 있습니다. 네. FC 바르셀로나와 그 레알 마드리드가 네. 있는데 이 상당한 FC 라이벌. 바르셀로나는 파밍을 합니다. 네, 키워낸다. 유망주를 네. 키우는 방식이 12살, 13살, 14살, 15세, 17세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키워내는. 본리그, 프로리그에 딱 데뷔하도록 만드는 게 파밍을 쭉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갈락티코 전술을 씁니다. 우주 최강을 내가 딱 모집한 거죠. 저 데이비드 베컴 데려와 그 메뉴에서 저 그리고 요즘 우리 호날두 손흥민도 잘하는 데려가죠. 호날두 데려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디서 잘하는 업계에서 잘하는 사람들 다 데려와서 우주 최강의 팀을 만들어요. 이 시스템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경우는 잘 못하면 큰 선수들이 안 나올 수 있는 위협은 있지만 네. FC 바르셀로나는 역대의 메시라는 걸출한 인물을 배치했고 이니에스타 등 해서 굉장히 성공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누구죠? 이승우 뭐 장결이 이 선수들이 아마 거기 어릴 때 유스 팀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되면 돈을 왕창 법니다. 팔아서 나중에. 왜냐면 메시를 지금 미국 MLS에 팔 때 어마어마한 돈을 그게 계약금이 없었죠. 어쨌거나 이정료나 등등의 많은 돈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갈락티코 선수는 고비용이 됩니다. 호날두를 데려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요. 데이비드 베컴 데려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네. 근데 이 선수들은 다 자기가 잘냈기 때문에 화해와 협력이 잘 안 돼요. 패스도 잘 안 하고 자기가 슛을 넣으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그런 시스템 쪽의 한계를 드러내는 통에 우승을 별로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바르셀로나처럼 해야 된다.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파밍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대학생들,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의 민주주의 소양과 진보적 의지를 잘 학습하고 그것을 정치 현실에서 발현시켜낼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학습시키고 발굴해내야죠. 네. 그걸 안 하고 도둑목 심포처럼 어디 잘 큰 사람 불러오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꼴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니 그런 민주당 사례가 또 내에서도 있었네요. 어쨌든 청년위원회라고 있어서 네. 그것도 하기도 하고 여성 신인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교육시키고 하는 뭐 여성 리더십 센터 같은 경우는 부소장들을 일정 20대 여성들을 꼭 뽑도록 하고 네. 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실제 저희 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도 20대에 대한 몫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일단은 여성들은 이 움직임들이 이미 가지고 오고 있는 이런 거죠. 토대가 돼 있으면 네. 아까 우리 평론가님 주장대로 이렇게 치고 나가면 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아니, 여성계는 워낙 절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있는 거 제가 잘하고 알고 있고. 있고요. 네. 여성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당 전체가 네. 당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우리 이제 강 교수님도 같이 역할을 하셔가지고 네. 자. 목소리 많이 내주시면 네. 정치 개혁, 정당 개혁 제도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네. 해소될 수 있다. 네. 우리 정치가 국회가 국민들의 모양과 다 닮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 잘 되는 네, 겁니다. 공감이 맞아요. 팍팍 가는 그런데 세대. 정치는 개콘을 없앨 정도 우스운 정치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예, 세대 비례 공천제.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정치 타파 시간에서 하나 이 내용 하나 제대로 확인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강나경의 사건 인사이트 캐대언 쇼크 뒷이야기로 꾸며보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K 콘텐츠 펀드 투자가 지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네. 그 실상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문화 현상, 야, 시간이 지날수록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복 80주년 맞으면서 예전에 그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문화 강국을 꿈꾼다 했던 그런 소망도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K-팝 데모크 헌터스라고 하는 이 컨텐츠가 정말 그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네. 강타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네. 뭐 거의 세계 최초를 달고 있는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미 2억 3천 6천억 네. 표가 되고 있고 사실 3억 이루어지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빌보드 차트에서도 사실 1위를 하고 있고 영국 싱글 차트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싱글 차트에서는 톱 10에 이 OST에 있었던 세 곡이 동시에 올라가는 유례없는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놀랍습니다. 내용들 제가 그 보시면은 싱글 차트 저렇게 올라가 있어서 거의 태풍 몰아치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한류 또 한국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넘쳐서 네. 지금 그것도 우리가 사실 한편 또 다른 숙제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엘르지가 네. 해놓은 말 중에 기사가 네.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문화 현상이다라고 극찬을 한 거예요. 그렇죠. 현재 이 캐리어를 보고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이제는 우리가 문화를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의미보다는 이미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를 저희가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K-팝 여러 가지 이걸로 난리가 났지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사실 이거를 제작한 곳은 일본 소니이고 그렇죠. 배급은 미국 넷플릭스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우리 한국은 거기 영화의 그 소재였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이게 너무 어마무지한 효과들 문화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살짝 조그만 사안으로는 사실 캐릭터 델피가 소재로 있는데 이게 국립박물관에서 팔고 있었어요. 호피 배지가 이런 게. 네. 이 영화가 있기 전에는 하루에 2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60개? 그 정도 팔려 나갔었대요. 예. 근데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한 달에 38,000개가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하시려면 예약을 걸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 히트를 쳤네요, 진짜. 네, 그래서 뮤즈 사는데 오픈런 해도 못 산다면서요? 예, 못 사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래서 이거를 관련해서 달력을 구매하려고 이제 거기에 막 그 국립 그 박물관 쪽에
이렇게 남겼는데 답변이 바로 왔는데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라고 댓글을 달렸대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있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이런 캐릭터나 여러 가지 굿즈 말고도 많은 고민들을 국립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문화 산업이 발전을 했을 때 단순히 그 문화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경제적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걸 사실은 이 저희가 캐디언을 통해서 너무 몸소 체험을 하고 그렇죠. 있는 이게 거죠. 계속되겠죠. 이 현상이 뭐 컨텐츠 하나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어지는 것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푸드도 있고 뷰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관광 산업 이것까지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영화의 한 소재이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시너지는 네. 사실 넷플릭스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희망인 거죠. 네, 그 창경궁을 찾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러고요. 저 어제 그 남산의 네. 타워 거길 이제 일 때문에 갔었는데 뭐 그쪽을 찾는 관광객들이 뭐 굉장히 이제 터진다고 네, 그러던데요. 예. 그래서 그 현장을 핫플레스가 됐죠. 이제 민속촌 네. 그리고 박물관. 낙산 뭐 네네네. 네, 거기도 남산길. 그렇고. 예. 그리고 뭐 한국 그 K 푸드의 네. 인기도 뭐 계속 새우, 이제 늘어나고 새우, 있고. 새우땡, 새우땡. 컵라면. 컵라면. 예, 네. 농심이 좀 뭐그 전부터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만두 그 CJ가 만드는 뭡니까 그렇죠. 그 압도적이죠. 비비구 아. 그 만두가 지금은 그 유럽의 그 고속도로 휴게소 유럽은 다 고속도로가 이제 이어져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에 비비고 만두가 놓이는 데가 또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대단하죠, 하는데 하면서. 더 지금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J-팝이라든지 팝 시대가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뭐 영화로 말하면 홍콩 루아르가 한창 이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시절이 지나서 우리 저희는 세대인데. 이제 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대한 문화가 그만큼 콘텐츠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도 그때처럼 이렇게 꿈꿔갈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정말 길게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사실은 저희가 잘 계속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세계에 내보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캐대언 컨텐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이게 뭐 얼마어치 팔렸다 그다음에 어디는 이렇게 벌어들였다 이렇게 돈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작곡가 이재 씨는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냈다 어쨌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 상품으로서의 대한민국 홍보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판을 좀 튕겨보면 이 캐대언 컨텐츠로 어떻게 우리가 좀 얻게 된 그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딱히 수익 현재상으로는 네. 뭐 노래 불렀던 가수들 수입 그리고 이제 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 배급을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오징어 게임도 뭐 저희가 제작을 했지만 그래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가지고 와서 그 제작비 정도는 받고 이거를 예, 만들어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일본에서 만들고 제작하고 판매를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크죠. 근데 참 그 일본은 좀 배가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걸 뭐 5년 동안 기획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뭐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넘긴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확신에 차 있으면 뭐 달러 빚을 내서라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넷플릭스 정책이 네. 절대 러닝 게런티를 안 합니다. 네. 넷플릭스 정책은 제작비 플러스 이윤 딱 주고 모든 걸 자기가 다 갖는 거죠. 러닝 게런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니가 취득할 수 있는 거 다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네. 네네. 우리 오징어 게임도 네. 오징어 게임의 각 출연자들의 회당 출연료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수익을 예를 들면 얼마 준 거 정도 이외에 받은 게 없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게 내가 굿즈를 한 거죠. 뭐 등분에 있는 체육복 뭐 이런 거 뭐죠 이게 마스크 네. 뭐 이런 거 판매하는 부분이 사이드 이펙트로 생긴 네, 것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캐대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지혜롭게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관광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훨씬 더 고수익의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가 한국을 중요한 찾아올 거죠. 수 있는 방문 그 여력, 네. 매력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한일 수교가 60주년 올해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뭐 일본이 뭐 우리한테 뭐 선물을 줬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미일 합작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컨텐츠는 이제 소재는 우리가 우연하게 된 그렇게 거고 된 거죠. 우연하게 우연하게. 이제 그렇게 네. 된 거죠. 야, 그 우연하게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서 정말 디테일하구나. 한국인들이 놓칠 수 있었던 부분마저도 정말 세세하게 혹시 몇 번 봤습니까? 저 2번 봤어요. 영화를 2번 봤어요. 혹시 저는 몇 번 봤냐? 그러니까 전체 시리즈로 다 본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영화 한 편. 그러니까 그게 시리즈니까. 아니요. 네. 캐대한 캐디언. 영화로 한 편. 애니메이션. 네, 그러니까 영화로 애니메이션 네. 그 넷플릭스로. 네네 네. 넷플릭스로. 네. 하나짜리죠. 굉장히 저는 뭐 시간으로 보면 한 4시간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이거 봤다가 네. 또 제꼈다가 봤다가 제가 이걸 처음 봤다가 처음에는 이게 스토리가 네. 너무 산만해가지고 아. 보다가 다시 봤어요. 이해를 좀 하려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다시 산만해 봤는데 이게 가보니까 꼬맹이들은 한 방에 그걸 보고 다 이제 스토리도 파악하고 하는데 네. 이걸 왜 나는 3번씩 봐야 되지? 그러면서 다시 또 돌려봐가지고 보고 한 세 번을 보고서는 이게 자꾸 봐야 되는 장면이구나. 우리가 데몬 이런 데 익숙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가상의 유형 이런 걸 막 우리가 막 찾아서 쫓아보진 이런 않으니까. 걸 잘 뭐 익숙한 부분이 아니니까 애들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우연하게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지금 US 오픈 있잖아요. 네네네. 어제 그저께 조코비치 선수하고 미국의 프리츠 선수가 8강 대결을 했는데 이 조코비치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네. 이기고 나서 세리머니를 소다팝 노래에 춤을 췄어요. 이렇게 하는 네네. 소다팝. 이거 딱 이렇게 하고 네네. 이렇게 뭐 네, 이렇게 네. 어깨를 실룩실룩 하는 그런 춤이던데 왜 이게 춤을 췄냐라고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내일이 자기 딸애가 생일인데 생일 때 딸애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을 췄는데 애가 이 영상을 보고 점수를 매겨줄 거다. 아마 나는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소다팝이고 캐대언이다 이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네. 조코비치도 그것을 알고 자기 딸애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 하나가 딸하고 엄마, 부모, 자녀 간의 단절을 그러니까. 이 영화 안으로 이끌어주는 거는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큰 효과죠. 이걸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물을 보면서 그 해외 어린이들하고 그 부모가 같이 열광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뭉클하기도 한데 이게 저는 자꾸 이제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될까 자꾸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감흥이 안 와서 아니요. 그런가? 그러실 수도 있고 우리 왜냐면 저하고 비슷하네요. 왜 이렇게 유명해질까 이런 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궁금해요. 지금도 궁금해요. 오늘 한번 더 보려고요. 가가지고. 그거는 아이들 전형적인 아이들 컨텐츠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둘이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호응이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들만 보는 컨텐츠니까 네. 그래 너네 봐 이건데 이제 이건 아이들도 보는데 저희도 보는데 제가 두 번째 볼 때 그거 찾았거든요. 듀스 노래가 나와요 거기에서. 듀스. 1990년대의 댄스 저희 거의 케이팝의 원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한 해라고 보고 있다가 그 우리 루미라드 그 공연장을 가게 쭉 내려오는데 그 공연장에 쌓여 있는 팬들과 돔 위를 이렇게 내려갈 때 듀스가 나를 돌아봐줘 이 음악이 짱짱짱짱짱 나오거든요. 나를 돌아봐줘.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그게 귀에 들어와요. 그 음악이. 저는 그 세대라서. 그때 그 음악에 춤도 추고 하셨어요. 춤까지는 못 추고 열심히 들었는데 저는 그게 귀에 들어오다 보니 하다 보니까 집중이 이게 초반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얘하고 얘기하다가 너 이거 알아? 얘는 그게 흘려들었는데 저는 그게 들려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엄마 때 대화가 이랬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연계가 되기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한 편이 우리가 대화할 시간을 10분을 30분, 1시간 이렇게 늘려주는구나. 아마 그래서 그분도 딸을 위해 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느낄 수 있는 그 디테일이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 해외에서는 그걸 잘 몰랐겠. 네. 네. 근데 의미가 되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캐대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서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의 한 획을 작년에 그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이제 탄 그 소식이었는데 이때가 사실 계엄이 있었던 그 상황에 이 군부가 확 갑자기 이 시대에 등장했던 그때 한강 작가의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이제 타고 한강 작가 너무 이제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 시기적으로 일이 그래서 그렇던지 이만큼 또 깊이 있는 그런 문학으로서의 우리나라 문화 강국 면모가 이미 좀 드러났었죠, 그죠?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나기는 했고 이게 계엄인데 그것도 계엄이다 보니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불안했을 것 같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실이 그게 무슨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축제를 사실은 열어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 조용하게 한강 작가의 그 노벨상을 조용히 정말 축하한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 저 이제 1주년이 그 되면 1주년을 좀 같이 또 한번 이게 다 좀 전 국민이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그냥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캐대언의 그 우리 문화 콘텐츠의 그 쇼킹한 이런 그 열기 이전에 또 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나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제 요 이야기를 좀 나눴고 지금 우리나라 그 콘텐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 뭐 소식을 조금 듣긴 했었는데 이게 좀 뭐 콘텐츠를 지원하는 게 좀 줄어들고 있다. 이 뭐 소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콘텐츠 예산이 2024년에는 6,300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6천억으로 줄어들어요. 그 예산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죠? 이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콘텐츠 제작하는 걸 지원해 주는데 사실 2026년에는 4,600억으로 2,350억이 더 줄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 펀드를 받으려면 사실 그 절차도 복잡하고 그게 힘든데 이제 받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살펴봤더니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100억이에요. 근데 이걸 제작하고 뭐 이제 이렇게 다 배급하고 하는 데에서 총 나오는 비용은 사실은 5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들여서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콘텐츠 이 펀드를 받으면 받은 만큼 만약에 30억을 받았으면 그 이득이 나야 그 다음에 이거를 갚고 자기의 이득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익이 안 날 만큼 사실은 해외에서는 한류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많은 성과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암흑기라고 표현이 되는 매칭을 거죠. 하라 이런 의미인가요? 네. 아니면 매칭 펀드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야. 제작을 지원하는 것에 매칭 펀드 100%가 아니라 50% 네, 5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매칭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매칭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비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넷플릭스에서는 사실 뭐 이정재 7억, 10억 이렇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배우들 몸값이 너무 OTT에 올라가다 보니 나타나는 넷플릭스 때문에 영화 제작을 우리나라가 거의 하기 힘든 지경에 됐다고.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캐대언 같은 이런 그 대작이 이렇게 나왔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하는 게 지금 제작비 사이즈가 지금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OTT가 다 흡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어요. 결국 제작해서 OTT한테 팔아야 되는 제작권 모두를 다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영화관은
다 문 닫고 뭐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OTT들이 이제 합병하는 형식으로 해서 뭐 이제 각자 있을 게 아니고 같이 합해서 좀 더 튼튼한 이런 논의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좀 개인적으로는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있어요. OTT가 합병을 한다 해도 넷플릭스하고 이렇게 대결 구도로 아직은 어렵죠. 네, 힘들죠. 힘들고. 경제적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힘든 저는 문제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힘들죠. 그럼 뭐 우리 OTT 시장은 어떤 이게 식으로 가야 될 자본력이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네. 자본력이 지금 한 10,000분의 1은 될까요? 만분의 일. 1,000분의 1, 10,000분의 1 수준일 텐데 네. 그러니까 OTT라는 것이 양적으로 뭐 풍부한 콘텐츠가 있어야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힘들죠. 구독료 내고 어차피 지금 이제 구독 시장인데 다. 그쵸. 구독 시장을 만들어내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편협한 뭐 양적으로 몇 되지 않은 콘텐츠를 올려놓고 그 월 구독료 내면서 누가 그걸 하려고 그렇죠. 그러겠습니까? 네. 야 넷플릭스는 이제 우리 뭐 국민들이 그 즐기는 곳이잖아요. 넷플릭스는 이제 즐기는 거고 너무 가까이 와 있는데 네. 정작 이제 요 우리 제작 그 시장은 예, 우리 국내 시장은 너무 네. 암울하죠. 그래도 이제 어떤 시도들은 또 계속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걸로 약간 그 OTT 간의 합병을 통해서 좀 더 사이즈를 특화된 넓어놓은 OTT 거죠. 시장을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만들어는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금융을 뭐 통합을 했잖아요. 네. 은행을 3개, 4개씩 뭐 엮어가지고 다 통합을 해도 그게 세계적인 은행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 발의 피죠. 그렇죠. 국제 경쟁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네. 캐대언이 또 투 준비 예, 투 준비한다고 예, 네. 하는데 뭐 소니하고 그대로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뭐저 파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소재라는 그 확신이 드는데 예전에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어마어마했죠. 중동에서 사람들 눈물을 뺐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좀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중동에서 우리나라 그 사극이 이렇구나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아프리카 르완다에 이제 선교사로 계신 지인분이 계신데 르완다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그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본대요. 그래서 르완다 그 나라는 그 우리나라가 KT가 포지를 깔았을 때 같은 시기에 르완다에도 포지를 깔았대요. 그 아프리카 그 중앙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네네. 그래서 그 나라에 계시는 분하고 카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대가 달라서 그렇지, 저기 뭐 밤낮이 달라서 그렇지, 그냥 카톡 주고 받는데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웃고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래서 그 학교에 한글로 학교가 운영이 돼요. 그 학교가 르완다 연합대학교라고 하는 네. 이름인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인데 3년 과정인데 와서 한글로 수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 학교 졸업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한 1, 2학년 수준의 그걸 한대요. 이제 K-팝 분위기, K-문화, K-푸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학교에 오고자 하는 애들이 자꾸 더 많아져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요. 지금 국제부가 생겼는데 네. 사실 저희 학교에 K-팝을 배우기 위해서 그 뭐 아시아는 물론이고 캐나다나 이쪽에서 오고 싶어하는 요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학부를 국제학부를 이제 신설했어요. 기숙사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네. 지금 그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요. 저는 약간 미래 이 관련해서 우리가 미래 지표를 한번 보면 그 영국의 그 국부를 창출하는 영역별 국부 창출 부분이 아마 제 기억하기로는 영국이 지적재산권 관련한 수입, 금융과 지적재산권이 아마 1, 2위 정도를 할 것이고 3위가 영어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교육하고 교재를 판매하고 하는 부분이 3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영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면 하는 과정에 한글이라는 알파벳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규모 있는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곧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문화예술 영역에 국회의원이 한 10명쯤은 나왔습니다. 정치개혁, 정당개혁이 정당개혁. 필요한 네. 정당개혁이 네. 필요한 기승전 정당개혁입니다. 정당개혁 전문가의 오성규 정치 타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 독자분들이 유심히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정당인들도 많이 배우고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앵커의 시사 라이브 순서입니다. 취재하면서 다뤘던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 중심으로 뉴스들은 뭐 이미 다 많이 이제 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매체에서 취재하면서 나왔던 각종 뒷이야기들을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SK텔레콤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뭐 SK텔레콤이라고 하면 통신 이용자들 절반 이상이 쓰고 있는 그런 통신사죠. 50%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쇼킹한 일이 있었죠. 유심 칩 구한다고 뭐 저도 바꿨습니다. SK텔레콤입니까? 네, SK텔레콤 바꿨습니다. 그 이제 그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유심 칩 해킹 당해가지고 이게 내 개인 정보가 지금 2,300만 명 분이 지금 막 그 유출이 됐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 저는 그 문자도 받았거든요. 네, 당신의 뭐 해킹이 대상자라고 받고 그리고 나서 사실 그 유심도 빨리 배급이 되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급이 안 그 돼서 그것도 기다리느라고 좀 또 힘들었고. 네. 이 오늘 이제 이 뉴스를 다시 이제 끄집어낸 이유는 그 SK텔레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저희 매체에서 좀 했어요. 그 리얼미터에다가 이 인식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3차례 정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했던 거는 과징금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인식 조사했습니다. 그게 왜 했냐 그러면 얼마 전에 그 국회에 이 유영상 사장 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이 나와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좀 화근이 됐었어요. 실제로. 이 7조. 네, 7조 손실이다.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너무 힘드니까 위약금에 대해서 면제를 해라라고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위약금 면제 기간. 예. 네, 그래서 그 면제 기간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논란이 있고 하다가 우리 과징금도 맞고 했는데 위약금 우리 받아야 돼요. 우리 받아야 돼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7조 손실이 예상된다. 7조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손실. 발끈한 거죠. 이 무슨 7조냐고 한번 따져볼까 해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훈기 의원이 이 사기치고 있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심지어 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뭐 무슨 근거로 7조냐 그 면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SK텔레콤의 그 태도 문제가 이게 지금 2,300만 명의 분의 그 정보 유출이 지난 4월 달에 있었고 이제 그 방통위가 여기에 대한 뒤처리 문제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될 텐데 더 화를 불렀죠. 네, 화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다루는 문제는 그러니까 전 국민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런 위협적인 이런 일을 이제 자체적인 관리 미숙으로 인해 벌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지는 모습의 그런 대처 방안이 아니라 좀 엉뚱한 이런 논리를 펴면서 우리는 7조 손실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이제 여쭤보니까 개인정보의 과징금 평가에 대해서 그 과징금이 그때 얼마쯤 나왔냐면은 뭐 1,700 얼마 이렇게 억 정도 네, 나왔습니다. 과도하지 않다 이거 그 아마 72% 정도 당연히 뭐 그렇게 나오죠. 그나마 이제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뭐 기업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막 그 많이 괴롭히냐 7조 손실 봤다 그러는데 기업 망하면 우리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내막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기보다는
아유 기업 그만 괴롭혀라 하는 이제 그런 취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SK텔레콤은 이런 그 국민 마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 자사의 관리 미숙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저렇게 발뺌할 이상한 논리로 발뺌하는 식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2,300만 명이 해킹 사태로 그렇게 1,348억 원 과징금 결정이 내려졌는데 SK텔레콤은 뭐 적반하장이라고 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시빌 액션이라 그러잖아요. 네. 시민 소송.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 소송이라는 제도보다는 그냥 집단 소송 이렇게 네, 집단 되는데 소송이라 실제 표현되는 피해자는 그 유저들이잖아요. 그렇죠. 2,300만 예. 되는 유저들이 자기 정보가 다 이게 털렸으니까 실제 피해자들이니까 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해야 될 문제죠. 그렇죠. 우리나라 좀 국민들 너무 착해요. 저는 KT 유저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KT 그러시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사들이 그 3번 정도의 그 조사를 했는데 리얼미터 의뢰해가지고 위약금 문제도 그랬고 그 앞에 또 이제 과징금이라든가 징벌적 손해배상 보안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9명 이거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갔는데 요 화면 내용은 기사들이 막 내려간 거였어요. 내려간 걸 캡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매체들 통해 가지고 이제 내려간 기사들을 근데 SK텔레콤은 기사를 내린다는 말은 이제 네. 홍보실이 이제 움직였다는 움직여서 거죠. 저거 내려. 근데 요거는 이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일단은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홍보맨들이 이제 쫙 깔려가지고 기사를 내리는 일. 자, 그게 기사 내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과하고 대책 마련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지 기사를 내릴 때마다 뭐 광고비 뭐 이런 것 좀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겠죠. 네, 네. 그런데 쓸 돈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혹은 더 나은 이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그 미디어 비용으로 하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뉴스를 뽑아봤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그 솔직히 그 페놀 페놀. 페놀은 뭔가 몸에 안 좋고 이게 사람들 그 건강에 안 좋고 환경에 특히나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성분이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페놀이 이렇게 유출됐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큰 문제로 이렇게 참. 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그 HD 현대 오일뱅크에서 그 서해안 쪽에 페놀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과징금이 이제 그 부과가 되고 했었는데 좀 전에 이 그 사태처럼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뭐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이 오일뱅크도 이 언론사들을 막 싸돌아다니면서 그 기사를 내리는데 네. 이걸 특이하게 기사를 내린 게 아니라 기사 너무 많이 떴으니까 네. 내린 게 아니라 제목에 페놀만 빼달라. 그래서 이게 뭐 페놀만 빼달라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때 홍보실은 미션이 그거였습니다. 제발 제목에 페놀만 빼달라. 그리고 뭐 기사 내려달라 이런 게 아니라 페놀만 빼달라. 그 정도로 페놀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위 환경운동을 오래 한 그 환경운동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 페놀은 방향족 탄수화물,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하면 나오는 게 굉장히 우리 몸의 DNA 이런 걸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죠. 네.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고 그래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라고 일어난 네, 게 맞아요. 1991년이에요. 네. 그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페놀이 국민 인식 속에 아주 강하게 박힌 대형 그게 사건이죠. 그때 낙동강이죠. 심지어 저 두산의 오빛맥주는 전혀 연관이 사실 없는데 네. 두산 오빛맥주 그때 막 불매운 운동하면서 두산이 마켓쉐어가 제가 알기로는 70%였는데 30%로 곤두박질을 치고 대신에 다른 우리 그때 크라운 맥주인가요? 네. 그게 이제
역으로 이제 이득을 보는 이런 네. 역진 현상이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페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환경 오염의 상징적 사건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 오염 사건이 있거든요. 타임즈 비치 사건이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줄리아 로버츠 로버츠 나오는 그 환경운동 환경 그 고발하고 하는 예. 그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국민의 뇌리에 있는 단어가 이 기사에 딱 같이 뜨면 연상 작용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가상합니다만은 그걸 빼놓고 앙코를 빼고 찐빵만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앙코를 뺄 수는 없다. 네. 그 페놀 관련한 또 오늘자로는 그 시몬스 침대에서 또 이제 그 과대 광고라고 하는 그게 또 징계를 먹었어요. 그래서 또 시몬스가 또 급하게 또 기사 내린다고 뛰어다니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이제 환경 문제.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 침대에는 유해 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완전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했는데 뻥 까고 있네 하고 이제 내린 거예요. 야, 그 침대 문제도 계속 오늘도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그린워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녹색 상품인 것처럼 잘 분칠하는 것. 그린워시라고 하거든요. 딱 걸린 거죠. 그렇죠. 그린워시 하다가. 네.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갈수록 이제 이 좀 더 엄격해지는 게 있습니다만 엄격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몬스 침대처럼 자꾸 이제 가리고 뭐 이제 실상은 안 그런데 홍보를 우리는 완전 무해하다라는 식의 그런 뭐 광고도 이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친환경 ESG 이제 이런 것들이 앞장서다 보니까 그 실제로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좀 덮어가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기업의 기업이 실력으로 그 ESG를 좀 이제 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뭐 문제 생기면 뭐 저 언론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막 기사 내리는데 지금 쌍팔년도도 아니고 막 기사 거기에 너무 내리는데 집중하죠. 사건 사고 굉장히 집중해요. 일어나면. 네.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인력들이 그 대기업 홍보실에 있는 좋은 인력들이 기사 내리는 그걸 아주 그 과업으로 알고 그냥 그 미션을 가지고 이 영역에서 또 정치로 어그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는데 그 잘하면 또 이제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래요. 잘 못하는 국회의원 되면 잘 못하죠 보통 언론인들이. 네. 왜냐하면 그런 일을 주로 하다가 이제 오니까. 네. 그렇죠. 언론에서 잘 하다가 대기업 홍보실에 스카우트해서 갔다가 다시 이제 국회로 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정당에서 그런 건 좀 잘 걸러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뭐 취재를 한 내용인데 지금 기사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 대한항공 문제인데요. 승무원 그 휴식 안전 논란입니다. 그 승무원들 그 처우 개선 뭐 이런 이슈들은 계속 이제 있어 왔는데 이제 그 최근에 저희들이 그 집중해서 취재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보도한 내용이 그 휴일 문제가 좀 심각하다. 휴일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공식 휴일이 월 이제 8, 9일 수준인데 이분들 그 좀 휴식이 좀 잘 체계적으로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개인이 정할 수 있는 확정 휴무일이 단 하루밖에 없다. 그리고 변경이나 이월도 불가능하고 게다가 이제 회사 판단에 따라서 해당일 전후 스케줄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뭐 특정 직종의 이런 휴일까지 이렇게 뭐 파고들어서 이렇게 이슈를 하나 하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그 승무원들이 그 중노동이지 않습니까? 3D 업종 중에 그렇죠. 하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 휴일 문제가 그 안전에 좀 직결된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 항공 선진국들은 객실 승무원들을 안전 인력으로 간주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휴식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돼 있다. 대한항공이 지금 그거에 대한 문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희망근무 신청 제도를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거지만
희망이 아니라 어쨌든 로테이션 하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이제 인력 돌려막기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이 제도 도입한 것도 조금 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승무원들이 휴식은 사실 저희 고객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좀 집중해서 저희 사회가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가 또 대한항공이 또 만드는 게 닭장 좌석 네. 나왔잖아요. 자리 좁힌. 이 에코노미석을 더 좁히고 더 늘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무원들이 그 서비스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복도 그 통로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좁아지고 맞습니다. 네. 승선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해야 될 양도 많아지고 그 심지어는 그 장거리 운항 중에 그 탈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피로가 누적됐는데 네. 승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제대로 마련이 돼 있지 않아서 그 이코노미석에 쪽잠을 자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삐집고 따로 이제 구석에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거리 맞아요. 때 그런 왜 그걸 이렇게 좀 잘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걸 늘 다음 이런 시간에 저희 한번 고민해 보죠. 마케다미아를 안 줘서 그런 말이에요. 아 그래요? 땅콩 향인가요? 땅콩. 야 땅콩 그 이야기가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때 2015년. 우리 내리에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격적인 지울 수가 일이었어요,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관문이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온다 했을 때 대한항공 카를 타는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지, 한국 많고 시작이죠. 그리고 한국의 시작인데 이제 거기에서 한국을 맞이하는 분들의 그 안전 그리고 좀 휴식과 그 해외 규정은 좀 맞추자 이거죠. 해외 규정을 맞추자 이건데 그 겉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또 수려해 보이는 이분들이 뒤에서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탈진해서 쓰러지고 있고 또 스트레스로 또 3D 업종 너무 이제 큰 뭐 그런 그 곤혹 속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잘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 저희들 취재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밌는 그 정보 보고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그 검사장 예. 그 대표적인 친윤 검사죠. 이창수 검사장의 그 사촌 동생이 사칭. 네, 변호사 사칭으로 지금 내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정보 보고가 올라왔는데 취재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이런 재미있는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칭했던 그 변호사 사칭했던 그 사람이 나는 살인죄 같은 큰 거가 아니고는 나는 뭐 기소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지금 끈 떨어졌으니까 좀 새 나오는 것 같아요. 만일에 이제 윤 정권이 계속되고 있었으면 그 사람은 뭐 계속 뭐 그러고 다녔을 겁니다. 좀 많겠습니까? 그 검사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배경, 가족의 배경이라든가 백을 안고 뭔가 그 일을 저지르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하나 둘씩 좀 나오는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네. 철저하게 파헤쳐야죠 하는 건. 그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올라온 내용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윤석열만 딱 놓고 보더라도 사람 뭐 그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해먹는 걸 떠나서 우리 나중에 그 멤버십 그 방송 때 엑스파일 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마약으로 이렇게 뭔가 세상에 지금 혼란을 주고 미수에 거쳤는지 아니면 진행이 됐는지 그거는 이제 수사하면서 더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 검사 백 믿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형 검사 백 믿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완장질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윤석열 백만 그랬겠습니까? 그 앞에 김학이라든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 백 가지고는 그냥 밀어붙이고 뻔뻔하게 이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들 중에 그 기소가 되지 않고 그냥 묻히는 것들이라든가 가다가 그냥 뚝 멈추는 것들은 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얼마나 거죠. 많잖아요. 네, 의심. 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더 이렇습니다.
기승전 네, 정치개혁. 정치개혁 그 중에서도 정당개혁입니다. 정당개혁. 당개혁이고 그렇죠. 자, 저희들은 그 보이는 매거진과 관련해서 제일전파사 라이브 방송 통해서 댓글을 통해 제보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정보거리 취재거리라든가 이것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인식 조사 정말 궁금하다. 또 이런 내용들 또 어떤 사람들 인터뷰다 이런 것들을 제일전파사 우리 시사 라이브 시간 통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받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도 재밌는 소식 한 가지 들어왔었는데요. 그 티웨이라는 항공사 있잖아요. 아, 네. 티웨이 항공사에서 나름대로 좀 복지 정책이라고 이렇게 끄집어냈다가 오늘 이야기가 자꾸 기사 내린 이야기들만 자꾸 하게 되는데 티웨이가 그 부모상 휴가를 일수를 줄이고 그리고 반려견과 관련한 휴가를 늘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이제 반가운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 이게 무슨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왜 부모상의 이 휴가일수는 줄이는데 뭐 동물은 그러냐 이제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이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 차원에서 좀 신문물을 따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항변이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기사가 나온 것들은 내린다고 또 쫓아다니고 내린다는 거는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했는데 이제 개선하겠다는 거죠. 이게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부모상 휴가 줄인 게 반발이 커지니까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제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좀 해프닝이지만 큰 사건은 아닙니다만 부모상 7일 그대로 주고 되면은 네. 반려동물 하루 주면 되는 걸 그걸 굳이 이틀을 줄이고 이걸 하려고 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줄이고 이러는 게 너무 좀 유치했던 거죠, 그죠?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네. 해외에서 보면은 네. 그 반려견을 입양할 때도 휴가를 주는 입양할 때? 예, 반려견을 입양할 때도 주는 거죠. 때는 이게 뭐죠? 그 애 낳는다는 느낌인가? 그런 거죠. 데리고 그죠. 오는 그 날 정도는 휴가로 준다 하는 것들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 아시아 정도가 한 5% 정도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75% 이상이 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려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반려동물 장례와 관련해 가지고 예. 그 한국 그 반려동물 한국 동물 장례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 한번 가봤어요. 그 갔는데 우리나라 그 강남에는 그 반려동물 장례 용품의 파가 되어 이제 있죠. 빨리 이제 네.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특별한 그 유골함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자개로 만들어 달라, 금딱을 둘러 달라. 또 그리고 특별히 좀 고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 장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의 그런 장례를 치르는 문화. 그거는 뭐 개인들이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할 수는 탓을 할 없죠. 그거는 네네. 이제 아닙니다만 문화가 또 그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휴가를 줄 만큼이라고 고려를 하는 정도로 우리 곁에 이제 반려동물들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반려동물이 1,400만 마리라고 하는데 이 반려동물들이 1,400만 마리인데 수명이 대략 한 15년 고양이나 개나 15년 정도라고 하니까 그 장례도 꽤 치러지는 거죠. 꽤 제 치러지는데 주변에서도 치렀어요. 비용이 얼마 들었니 물어봤더니 거의 3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하죠. 인간 정도의 죽음이 이래 발생하겠네. 네, 빈도 그렇죠. 수명은 4분의 1. 그렇죠. 네, 그죠? 그 숫자는 4분의 1. 네. 그러니까 거기 딱 거의 수명이 4분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네, 그렇죠. 가는 장례를 거죠. 치르는 장례가 발생하는 장례 네. 발생하게 근데 되는 이제 거죠. 지금 현재 한 10% 정도를 장례를 치른대요. 그러면 이제 10%밖에 안 되나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허용이 되잖아요. 법으로 하자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근데 느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그 문제가 심각하죠. 파묻으면 안 되잖아요. 파묻으면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파묻으면 집은 된다 그랬나? 파묻으면 안 돼요, 땅에.
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 거예요.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지 않으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종량제 봉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소각 처리를 해야 되나?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럼 결국 장례를 치러야 되는 한 거죠. 10년 전에 자그마한 강아지가 있었는데 네.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고 연로하셔서. 고양시에 있는 그 화장하는 시설에서 네. 꽤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네. 제 상식 수준에서는 네. 화장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분고를 하고 그게 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뭐랄까 이 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땅한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장례지도사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알아본 게 반려동물을 장례를 치르게 될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전화하고 그럼 와서 데려와 가지고 화장을 하고 유골을 주든가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찾아오는 그래서 이동형 화장장이 있어가지고 그 동물을 화장하는 그래서 와가지고 앞에서 이제 화장을 해서 유골을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가 올라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 오는 거야. 우리 장례식 치를 거야. 우리 뽀미 네. 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되나? 장례비를 줘야 되나? 그렇구나. 이 고민을 한다고. 네. 네, 그게 커뮤니티 이거 그냥 가도 되는 건가요? 그냥 장례식이니까. 네네 장례식이니까 뭔가에 추도하는 뭐 기타 등등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커뮤니티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또 왈가왈부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수가 지금 뭐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국민 지금 1,000만 명 이상 이제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 가족을 이제 떠나 보낼 때 또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건지 지금 이제 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늘어서 네. 사실은 반려동물 수도 그만큼 가족화돼서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종량제에 버릴 수 있는 거는 좀 그런 아닌 거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뭐 네네. 어떤 뭐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장례지도사께서 법적 제도와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안을 다음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 장례 지도사도 있고요. 네. 그냥 사람 장례 지도사도 있고 아.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시사 라이브는 여기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정보 보고를 좀 더 다양하게 가져오겠고요. 자, 하디슈 브리핑입니다. 국힘 해체 못 하나 안 하나. 지금 막장 드라마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걸 그 보수와 진보 대결로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어떤 그 뭐 대결 구도라든가 뭐 이쪽 저쪽에 대한 뭐 힘의 대결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미 그 내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국민의힘이 법상 당연히 해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만일에 진행을 한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인지 정치 타파 네, 오성규 평론가님 우선 네, 뭐 이야기 좀 사실관계는 특정 정당이 목적과 활동이 민주 질서를 위배했을 경우에 해산의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해산의 절차는 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선관위가 결정이 되면 정당 해산 절차에 집행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정당은 그 소속됐던 의원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그 우리가 그 지난 한 11년 전 그 통진당 2013년. 네, 2012년. 통진당 사태 정당이 해산이 되고 네. 그리고 소속 그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만일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런 통진당 사건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를 다 날렸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은 그러기는 어렵겠죠. 지금은 물론 어렵겠다? 헌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그들의 행위가 사실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통진당의 그 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 국민의힘의 이 행위가 훨씬 더 무모하죠.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했었던 행위에 그럼요. 동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회적 갈등이 너무 심해서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아마 저는 조금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그 싶은 생각보다 생각이 훨씬 들죠. 좀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비교 형량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13년의 통진당의 경우에는 적합하다고 해산이 적합하다고 헌재가 판결한 이유가 내란 음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행을 한 게 아니라 음모. 네. 음모를 갖고 음모라는 거는 그 관심법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음모를 꾸몄다. 내가 네 속 다 알고 있어라는 수준의 이야기거든요. 옛날 궁예 뭐 드라마에 나왔듯이 일단 대화 같은 것들도 있겠죠. 물론 뭐라 그거는 이야기 주고받고 했던 모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의죠. 그러니까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해산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걸 비교할 때 이거는 내란을 했어 실제 행위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좌시한다? 일종의 국시를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묵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적으로 누가 거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국가가 민주화된 우리나라 정도의 국가라면 그런 거는 처벌해야 마땅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처벌의 맞죠. 그 현실적인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근데 관건은 뭐냐면 대통령이란 행정부 수반이 한 거잖아요. 네. 내란의 그 주모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국힘이란 정당과는 그 주체의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관을 증명하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추경호. 네. 추경호 네. 원내대표가 이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부분이 맞냐 확인이 돼야 아니냐 되는 거죠. 네, 확인이 아니냐 이 부분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압수수색하고 네, 네. 그때 당시에 의원들 카톡방 네. 뭐 등등을 다 보고 있죠. 물론 이제 엊그제 나베가 그 당시에 국회를 천천히 주머니에 손 넣고 걸어가는 걸 볼 때 네, 이미 네. 다 알고 있었고 위급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내란의 동조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진. 이거 볼 때는 심정적으로는 이미 다 우리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법으로 다 알고 있는데 실체적 증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네. 중요한 조사와 지금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 여론이 이 부분을 상당히 크게 움직일 것 같고 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겠죠.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내란을 시도한 그러니까 음모를 한 게 아니라 결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옹호를 하고 뒷받침하는 세력으로서 공당 해산돼야 되죠. 지금 이제 그렇죠. 그 사진에도 정답 있습니다만 그 장동혁이라고 지금 국힘이 지금 배출한 대표인데 네, 이 대표의 그 선출 배경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심지어는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세가 모인 윤어게인. 그 윤어게인이 만들어낸 그런 대표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실 그 정당 해산의 수준을 넘어서 이게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연장선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당으로 이렇게 봐주기 힘든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 고성국 TV의 그 대표자인 뭐 앵커 고성국 네. 씨가 뭐 사실 본인은 이제 윤석열의 거의 뭐 멘토격이었다, 정치적 멘토격이었다, 뭐 이렇게도 통하는 양반인데 이 사람이 그 내년 그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공천을 30개를 달라 나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니 이게 뭐 그 공당으로서의 뭐 자격 상실을 했다. 그리고 해산되기 전에 그 마지막 뭐 폐악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너무 대놓고 이렇게 국민을 좀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윤석열을 비롯해 그의 추종자들은 네. 참 무모함이 네. 자기네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30개 진짜 어느 공당에 30개의 자리를 내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뭐 자연스럽게 사실 하고 있어요. 고성국은 유튜버입니다. 예. 유튜버 그리고 뭐 전한길 씨 역시 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대표를 거의 뭐 꼽아서 면접을 봐서 내가 선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정당의 기준 자체가 되게 이제 모호해져 버렸고 심지어는 그 정당의 그 신천지라고 하는 계파의 사람들 그리고 또 정광훈이 또 자기네 교인들을 네. 당에다가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 대거 또 입당을 시켜가지고 통일교 뭐 이런 게 이제 통일교가 또 들어. 이 당은 대체 어떻게 돼 있는 세이브 코리아, 네, 세이브 코리아도 있고, 야 여기 정당에 이런 게 우리나라 정당사에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아니 무슨 제 그 앞에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네. 고성국 씨의 그런 주장은 진짜 협박 정치예요. 네. 검은 영수증을 들이낸 거 아닙니까? 네 선거 그동안 도왔으니까. 당대표 당선 시켜놨으니까 그렇죠. 블랙 시트를 네. 들이민 거 아니겠습니까? 30석 내놔. 안 그러면 우리 다 출마시킬 거야. 그럼 니네들 다 떨어질 거야 수도권에서. 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죠. 내 당이 다 출마시키면 수도권이 니네들이 되겠어? 그러니까 니네들은 수도권에서 안정한 TK, PK 대구 경북에서 30석 내놓고 그러면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당선되는 거니까 네. 수도권에서 우리 출마 안 시킬 테니까 니네들 놀랍습니다. 안정적으로 당선시켜 놀랍습니다. 라는 거잖아. 이거 완전히 공포 협박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외곽조차도 이렇게 공포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 국힘이 제대로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니까 보수 쪽을 지향하고 보수의 가치를 좋아하고 보수가 제대로 서야 된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국힘이 해체가 돼야 되고요. 해체가 돼서 새로 사람들 그 다 배지가 다 날아가더라도 뭐 재선거를 치르든 뭐 그렇게 되더라도 좀 새로 세팅을 해가지고 해야 좀 미래가 있지. 이걸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쳐 먹어서 쓰기엔 너무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이게 거죠. 지지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이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안쓰러워서 이렇게 좀 다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슨 라이벌이나 이렇게 대결 구도가 되더라도 이렇게 날개가 그래도 한쪽이 좀 이렇게 제대로 돼야지 네. 뭘 비행을 하든 뭐 뭔가를 액션을 취하든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내란 순간? 이후에 네. 대선 패배 이후에 당 대표가 되는 상황을 볼 때 이 당은 사실상 공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이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유익한 정당이니까 이 공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익하다는 전제하에서 국비도 보조를 해주고 그렇죠. 막대한 네.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혈세로 그 기능을 포기하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혈세를 지원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원을 못 하겠습니다. 네. 제 세금 좀 달라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 소송을 같이 그러니까 이게 국익에 국익적 행동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혈세를 몇백억씩 주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신주주의를 한번 해봐 주시면 제가 다음에 그걸 검토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금융 치료가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이게 말로 해서 안 되면
상당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심지어 이제 윤석열 김건희 상대로도 지금 그 소송을 국민 소송단들이 그 그룹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가세를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나 상처 받았어요. 그렇죠. 상처받고 상당한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 각 기업들 또 뭐 노동자들 뭐 누구들 해서 상대로 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자 이런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국민 삶을 막 이랬다 저랬다 뒤바꿀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지난번에 그 계엄을 통해서 나라가 통째로 진짜 막 풍비박산 날 뻔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죠. 아이고 이 베이스 위에서 이제 컸던 사람들이 지금 그때 그 정당보다 더 희한하게 이렇게 감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들쑤셔 나오면 아니 나올 것들이 저 너무 공당의 많아요, 대표가 당선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정치적 목표라 그러는데 그걸 네. 아니 근데 장동혁 이 사람은 예전에 그 한동훈 그 전 대표 옆에서 굉장히 딸랑딸랑 열심히 다녔었는데. 잘 나오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 상당히 캐릭터가 독특한 사람 같아요. 예전에 조용했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카멜레온보다 훨씬 더 빨리 그러니까요. 변색을 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 한동훈 옆에 있다가 네. 그리고 지난 당대표 선거에 김문수 대선 때 네. 김문수 후보 뭐 그렇죠. 밑에 참모였죠. 네, 네, 맞습니다. 참모 맞습니다. 비서실장인가 뭐 네. 참모하다가 본인이 그때 막 뭐 이러저러하게 뭐 지원을 하고 그 뒤에 당대표 선거 때는 뭐 자기가 한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판사 출신, 판사 검사 출신 중에는 정말 그 빵명 나와야 된다. 빵명 나와야 됩니다. 빵명 나와야 돼. 빵입니다. 빵. 그 획기적인 그런 변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빵진숙과 함께 같이 빵으로 이제. 빵진숙. 빵진숙 씨는 이제 어째 됩니까? 그 다음 달이면 그게 전환길이 뭐 대구시장 양보했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둘이서 뭐 건가요? 가위바위보 한 그래서. 것도 아니고 참 웃긴 정당입니다. 네.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산이 현실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절차는 반드시 밟아야 된다. 이거는 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절차가 없이 타협하듯이 넘어간다.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국민들 용납하기 어렵죠. 되게 네.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나중에서 그때도 충격적이었지만 나중에 와서 알게 됐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엄하기 전에 막 영연백을 막 3,000개를 말 들을 때마다 또 뭐 종이 관을 또 막 주문을 해서 가격을 알아봤어요. 그 가격 알아본 곳을 제가 또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직접 이제 구매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직위원 통해서 이제 깜빵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10,000개를 주문했어요. 와, 이 사람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 자꾸 섬찟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계속 계엄을 해봐야지 더 추가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는 이제 막 판을 디비려고 작전을 한 하려고 거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친 자를 아직도 옹호하고 있다니. 그때는 얼마나 더 이렇게 철벽을 치면서 옆에서 딱 붙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랑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거지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계엄을 치라고 옆에서 이제 바리케이트처럼 해서 이제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 국회에서 우리 삶의 테두리가 되는 중요한 그 장치들을 결정하고 있다 하니 한시라도 빨리 좀 그만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절실합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나경원이 계속 이제 입방에 오르는데요. 엄청나게 잘 나가던데. 내란을 니네들이 내란을 하면서 알고 있지 않냐? 니네들이 공범이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납득은 되시나요? 이런 주장에? 그건 또 무슨 그건 니네들이 내란 공범이지. 네. 라는 논리로 그걸 니네들은 내란을 알고 있었고 네. 국회에 가장 먼저 모였으니까 내란 공범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나경원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저 아까 오면서 라디오를 그러니까 그런 듣다가 판사는 국회의원 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것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 출신들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나경원이 말을 2번씩 하는 장면이 계속 찍히는 거예요. 앉아. 어린 초선은 앉아. 초선 앉아.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앞전에 모두 자꾸 말을 반복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 말은 라디오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네. 이게 병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금 정신 상태가 아닌 건 아닐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나 혼자 푹 하고 웃고 말았는데 문득 들으면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그럴 있다는 수 생각이 있죠. 드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저도 가끔 그런 데 있는데 손에 핸드폰 들고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런 경우 저는 있잖아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 있습니다. 몇 년 더 지나면 있을 수 있는데 한 손에 빠로 들고 나 빠로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 똑같은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네네네. 핸드폰 찍고 핸드폰 네, 어디 있어라고 네. 찾는 거하고 그런 사람은 빠루는 뭐 저희가 했대잖아요. 요양원에 가야 될. 민주당이 했는데 왜 자기한테 자꾸 빠루 하냐고. 저는 나경원 저 사람이 그 전에는 별로 안 그랬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최근 와가지고 좀 뭔가 충격을 많이 받고 저 이상해졌구나라고 예, 최근에 생각했거든요. 좀 많이 이상해졌죠. 근데 아까 뭐 이야기 나눌 때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극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 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다. 맞아요. 야 저런 사람이었다. 제가 낭중지추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뚫고 나온다. 어느 순간에. 나온다. 그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네. 그 장애아를 얘가 목욕 나경원 의원이 목욕시켜주는 봉사활동을 봤어요. 했는데 코스프레. 그거를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찍었던 봤어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본질 자체가 수준이 그게 한참 전의 사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대요. 그 김건희도 그거 뭐 비슷하게 코스프레 한 거죠. 거 네네. 아니냐. 그게 이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 선거 때 봉사를 제가 나간다는. 이제 그 박원순 후보의 캠프에 있었고 네네. 이제 나경원 후보였지 않습니까? 상대 후보가 쪽이었네요. 그게 이제 네. 1억 피부 뭐 네, 1억. 하고 맞아. 그 네. 장애인 케어 코스프레 네네. 이게 그때였구나. 대표적으로 나왔던 이슈였거든요. 네. 나경원 의원은 그 딸이 이제 발달장애잖아요. 그렇죠. 네. 딸이 발달장애인데 사실 발달장애 부모가 그런 코스프레를 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그거는 아주 않아요. 충격적이죠. 네. 아니 이게 발달장애 아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해도 목욕을 시키는 걸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 자체 그건 하는 게 이 인권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걸 그 조명을 갖다 놓고 해고, 그 애를 사진 옷을 찍는 다 거죠. 벗겨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야,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뭐 시설에 이제 가는 일들이 있곤 했습니다만은 그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그걸 정신 상태가 일반 저희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확실하죠. 제가 또 이해했었죠. 다른 취미가 음악 감상이에요. 취미가 많으십니다. 축구도 좋아하시고 축구는 이제 테니스도 좋아하시고 테니스와 네. 자전거 라이딩과 음악 감상인데요. 3대 취미.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고전 음악 시대에 네. 뭐 하이든 네. 뭐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네. 궁정 쪽에 계약에서 궁정음악가 역할을 주로 하면서 작곡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약서가 있대요. 계약서가 우리 귀족들을 빳빳하게 쳐다보지 말 것.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빳빳하게 쳐다보지 말걸. 눈 깔아라. 예지 눈 깔아라.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나경원 의원이 그런 거죠. 니네들은 내가 정치하는데 도구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라 정말 딱 그거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을 케어하는 모습을 나는 찍을 거야. 조명대 이렇게 장애인 한 명 물색해. 딱 장면 만들고 딱 찍고 도구를 활용하고 자는 화력이 떠나는 거죠. 그게 권위 의식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함부로 나 쳐다보지 마. 눈 깔아. 쳐서 눈 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선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당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거의 문화로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쓴소리하고 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뭐 김상우 의원처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2선, 3선, 4선까지 하려 그러면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허은하 의원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조용히 있으면 재선하고 시끄러우면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고전이라면 1700년대 초에까지 그것을 가서 이야기한 것은 그때 우리는 하이든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추앙받을 그렇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 사람조차도 그때는 눈 깔아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경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이면 굉장히 높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네. 생각하지만 나경원 입장에서는 초선 의원뿐이고 눈 깔아야 될 대상이라. 네. 똑같은 겁니다. 1700년대에 살고 있는 존재감으로 살고 있는 나경원 의원. 자, 제일 전파사 시즌 2 지금은 국힘 해체 이거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정말 그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의 양대 축인 양 언론에는 이렇게 비중 있게 계속 다뤄집니다. 어떤 뉴스를 보나 평론을 하고 있을 때 뭔가 그 이슈를 다룰 때는 각 진영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꼴보기가 싫습니다. 이게 어떻게 각 진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대사를 논하고 평가를 합니까? 이쪽 정당은 바이러스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미 기동력과 존재감을 상실한 그런 이제 거의 뭐 죽어가는 시들시들해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대변이 되면서 심지어는 깜빵에 가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마저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중대사를 지금 거론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치 개혁이 정말 시급하고 이 개혁을 위해서 그 전에 정권을 교체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열정된 마음으로 여기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제 들곤 합니다. 자, 그 핫이슈 브리핑 지금 국힘 해체 못 하나 안 하나 이 이슈 다루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초두에 그 절차상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다음번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이슈를 모릅니까 정치 기술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전략가들은. 그러니까 국힘 해체 이 이슈는 선거를 두고 했을 때 어떤 이슈로 좀 유리하게 다룰 수 있는 뭐 이런 소재가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네.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정상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란 주도 세력 정당 그게 밝혀지면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만 선거라는 국면을 앞에 두고 이제 전혀 우리가 예를 들면 재량의 여지가 없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서법에 따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밝혀졌다. 그러니까 내란 주도와 공모 혐의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원초적 행위를 해야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니까. 제소를 해야 되고.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되니까. 청구를 하면 돼. 근데 예를 들면 그 전에 국힘에서 저는 그럴 리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것 때문에 막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진짜 석고대죄를 하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한다면 이거는 좀 달라지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저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냥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국민들이 불구불 끓을 겁니다. 이 정치 민주당 뭐하냐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오히려 더 확언이 돼서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죠. 지난번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때 조경태나 안철수가 석고대죄 좀 비슷한 거 해보자라는 식으로 했다가 둘 다 뭐 완전 폭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까지 나가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화끈하게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8대2 정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다. 저기는 그냥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자, 이 조경태,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혁신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좀 이렇게 거기는 이제 이 떠오르는 샛별 같은 이런 건 거의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쪽에 뭐 뭔가 희망을 두고 저리 뭐 다 건너가 어째 뭐 이제 이런 뭐 시나리오도 계속 나름 그 고민들 나옵니다. 하겠죠. 네,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 제가 어제 그좀 취재한 바로는 그 특검에서 저기 이준석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건으로 네. 이제 조사 명태균이 대신 조사해 준 거 남의 돈으로 그거를 특검에서 다시 한 번 더 관련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앞선 그전 했었고. 네, 다 했고 그리고 이 그 조사 이제 어제 특검에 갔다 온 사람은 그 전에 검찰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세훈은 안 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아, 명태균 그 게이트에 대해서. 네. 네. 저는 관심이 거기에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이준석 별로 관심이 없고요. 오세훈만. 오세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히 지방선거가 돌아오니까 네, 네, 서울시장은 우리가 탈환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지켜야 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제 이제 특검 가가지고 네. 본 사람이 지금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요 관련자들을 묻는 거는 정치자금법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면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네, 관련성만 밝혀지면 누가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어디로 송금했다. 그것만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자료는 다 어느 정도 다 취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으로 물려서 갈 사람은 지금 현재까지 오세훈 어디입니까? 박왕규 저 강원도 김진태 그다음에 간당간당 부산의 박형준 그 리스트 가면 나왔죠. 네네 예, 나왔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특검이 예. 그 나올 사람이 다 뻔하니까 그래서 어제는 이준석까지 이준석은 뭐 조금 그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다시피 고령 군수를 지망하던 정치 지망생 배모 씨가 이준석의 조사 비용 명목으로 연구소에다가 여론조사하는 거에다가 돈을 줬다. 이제 반복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도 똑같고 여러 해도 똑같고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아마 정치자금법으로 저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네. 한간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은 특별자치도 수준 아니 특별 뭡니까 수원시 같은 게 특례시 특례시 수준의 기관장 한 자리만 줘도 네. 정치연합을 해서 내년에 국힘하고 같이 선거를 할 거다. 이준석은 그만하니 땡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별로 신경을 저는 안 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중요합니다. 네. 오세훈 정보를 다음에는 보고를 좀. 오세훈 알겠습니다. 오세훈에 대해서 오세훈이 5선이거든요. 5선 다음에 그렇죠. 하면. 그 5선도 쪼가리까지 다 치면은 다음에 하면 5선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와. 한선 판윤을 5선 시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션을 받았습니다. 정치 타파 오성규 평론가님으로부터 오세훈 조사, 특검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촉을 곤두세우고 다음 시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2 오늘 첫 방송 했는데요. 시즌 2 첫 방송 이후에 11시에 우리 그 국회 뒤편 하이킥이라는 제목의 쇼폼 드라마 제일 전파사가 준비했습니다. 이름은 국회 뒤편 하이킥. 뭐 재밌겠네요. 내용은 이제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제 이모저모를 제일 전파사가 아주 그 야심차게 만든 아기자기한 쇼폼 드라마입니다. 저도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매주 금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저희 라이브 방송 하고 나면 11시에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가 오늘 11시에 올라가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1은 다 이제
시즌 1은 이제 이름이 국회 뒤편 하이킥이고요. 시즌 2는 여러분들 의견들 주시는 거를 참고해 가지고 또 재밌는 그런 또 쇼폼 드라마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처음 출연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롱런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미흡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만 뭔가를 취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재밌으면 제일 좋은 방송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이 뒤늦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PD한테 혼나는데 시작 때부터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걸 좀 했어야 됐는데 다음부터는 맞춰서 한번 하죠. 네, 다음 때부터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좋고요. 댓글 좋습니다.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일 전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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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